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코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여간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마이크 켜지기 전에 나라 안팎이 진짜 어수선하네요.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난리인지 좀 진짜 어안이 벙벙한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장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나라 바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죠. 네, 뉴스메이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또 끝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쟁 끝나는 건 좋은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빼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협상을 해서 바로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국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요. 네. 몇 차례 이 최 박사님이 우리 코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러시아의 푸틴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하고 있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나면 네. 대선 끝나고 트럼프 당선되면 뭔가 일이 막 벌어질 거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네, 뭐 그거대로 지금 정말 숨가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네타냐후 쪽에 뭐 긍정적인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지난주에 가자지구 얘기 네.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아주 네타냐후가 화색이 만연한 그런 모습을 소개해드렸고요. 푸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먼저 그 점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지난 2월 12일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랑 푸틴이 이제 핫라인으로 통화를 하면서 원래 트럼프 일기 때는 그 당시 대선에서 푸틴이 개입했다는 그 러시아 게이트 문제들 때문에 접촉을 좀 꺼려온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뭐 이기 출범 이 초기부터 뭔가 분위기를 딱 잡아가더니 그다음에 2월 14일에 뮌헨에서 연초마다 있는 그 뮌헨 안보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벤스 부통령이 와갖고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거기 연설하면서 뭐 저도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유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그리고 거기서 뭐 유럽이 지금 심각한 내부 위협에 직면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뭐 난민 관련된 이민 정책 같은 것들 그걸로 인해 지금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더 충격적인 말은 유럽이 지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 얘기를 뭘 갖고 하냐면은 너네가 극우 정당을 지금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다. 이게 사실 유럽은 과거 나치의 준동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극우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유럽이 정말 뜨악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유럽이 지켜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켜온 가치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셈이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일 AFD나 뭐 저 프랑스의 이 국민전선, 네, 르펜 네. 주의 같은 얘기를 이제 거기를 지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남의 나라 부통령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미국 부통령이 와가지고 아니 그 야당 그렇게 탄압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2월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뤄진 이 미국과 러시아 간 최고위 회담이었죠. 네네. 양측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쫙 와갖고 여기서 아주 뭐 깊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가 요즘 뭐 이쪽에 중재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온 사람들은 충분히 대표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보좌관 왈츠가 왔고 또 위트코프 특사까지 또 이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얘기되는 거기다가 러시아에서는 외무장관인 리브로프가 왔고 그리고 또 대외정책 자문인 우샤코프 이 사람은 옛날 주미 대사도 지냈었는데 이런 사람들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뒤에 중요 참모들이 와갖고 무려 4시간 반이나 회의를 했는데 이거 끝나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러시아가 특히 만족을 했어요. 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아주 충분히 이해해주고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양국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이제 조만간 고위급 협상 이 전쟁을 종료할 고위급 협상 팀을 갖다가 꾸려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전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양쪽이 예의가 나오는 게 우리는 이번에 아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전반적인 그냥 종전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갖다가 복원하는데 아주 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반푸틴 전선을 공고하게 했던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유럽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등등 지금 다들 뜨억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뭐 비유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은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네. 막 북한하고 싸우고 있는 중국하고 뭐 싸우고 있는데 한참 미국이 우리 편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휴전 협상하자고 하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빼놓고 얘기하면서 그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을 시킬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거보다 훨씬 이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그 당시에 6.25 전쟁 때는 미국이 그래도 계속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대변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는 완전 표변해 갖고 갑자기 우리 뭐 마오쩌둥 주석과 우리 앞으로 잘 지내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냥 태세 전환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희 이대식 박사가 러시아 전문가 계시잖아요. RIO 인스티튜트 대표님이신데 나오셔가지고 요 위트코프 특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었어요. 네네. 부동산 전문가라서 이게 굉장히 또 이 그렇습니다. 협상이 흥미롭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마 경제적인 이익 중심 아니겠냐 이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네,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드리겠지만은 어쨌건 러시아와 굉장한 여러 가지 이 상호 이익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빨리 나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 거기서 또 사람들은 놀라게 했던 것이 젤렌스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속보 보니까 네. 젤렌스키 독재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이 리야드 회담을 한 뒤에 이 뭐 당연히 거기 현장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쪽에서도 막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아주 뭐 젤렌스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쏟아놨어요. 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4% 지지밖에 못 받는데 무슨 낫으로 이런 식으로 막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냐. 우리 거기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젤렌스키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사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따지자면은 2019년부터 5년 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4년 5월에 종료가 돼야 됐습니다. 2024년 5월에.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근데 지금 전시니까 이 뭐 비상대권을 발휘해갖고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계속 이 선거를 갖다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콕 찍어 지적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선거부터 해야 된다. 지금 젤렌스키의 법적 지위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선거를 해서 이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이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뭐 젤렌스키한테 거의 물러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국내 권력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러시아와 지금 미국과 유럽은 나토라는 큰 우산 하에서 공동 안보 전선을 계속 꾸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까지 지금 그래요?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전쟁은 결국에 우크라이나 책임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친러파 뭐 친미파 친서방파 대립하다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러시아가 발끈해서 전쟁이 난 거 아니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이제 질서를 흔드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껴안으려는 나토의 이 태세를 갖다가 완전히 뒤엎는 거고 이거는 지금 유럽과는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는 이 유럽 입장에서는 나토라는 틀이 깨지지 않는 지금 공포까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막 희미해지잖아요. 남의 나라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면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을 했던 거잖아요. 네. 2022년에. 그렇습니다.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서방에서 나토가 나서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같이 나서서 이거는 막자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했고 그래서 러시아 대 나토 이렇게 전선이 사실은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 사실상 전선은 그렇게 구축이 됐던 거죠. 그렇죠. 뭐 그게 가장 주요한 줄기고
근데 이제 러시아와 친러파의 지식인들의 주장은 조금 다르죠. 그 사실 연원이 되게 복잡한 것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애매하게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친서방파와 친러파의 대립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거의 뭐 이게 이 반반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대립을 해왔는데 그게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심했었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친러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좀 반대팔 억압하려는 무리수를 두다가 역공을 맞아갖고 그 유로마이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친서방파가 그때 득세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리의 이 발판이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전격적인 도발을 그때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를 원래 그 전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친러 이 조직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는 계속 내전 상태가 지속이 되어 온 것이었죠. 그 2014년이죠. 크림반도 합병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인해서 친서방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더 나가서 우리가 나토에 편입을 해야겠다. EU와 나토에 편입을 해서 완전히 그 서방의 우산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좀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푸틴이 더 노골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2022년에 침공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크림반도나 그 돈바스 지역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데 법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때 이제 병합하거나 뭔가 이 친러시아 이 자치정부 같은 게 들어서게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었나요? 아니죠. 그때도 계속 반격을 했었죠. 그러면서 계속 치열한 내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서방의 지원도 그만큼 강력하진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하고 분쟁이 이어지다가 이게 결국에 2022년에 전격 침공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침공할 때 돈바스 얘기를 계속 하는 건 돈바스는 사실상 친러 정부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그런 명분을 갖다가 내세웠죠. 그러면서 그 당시 침공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돈바스는 아예 이 기회에 러시아가 완전히 먹고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점령을 한 상태죠. 거기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다시 친러 정권을 복원해야겠다라는 그 포석이 깔려 있었는데 그 스텝이 꼬이면서 지금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이제 젤렌스키가 계속 지금 항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 바이든 정권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지원해 주던 것이 트럼프 지금 와서는 완전히 스탠스 바꿔갖고 이거 젤렌스키가 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 너 제껴두고 우리는 푸틴과 다시 이 사이좋은 관계를 복원할 거야.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아주 단단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특히 젤렌스키가 독재자이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식을 이야기한다는 건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일으킨 이 목표 를 어떻게 보면 달성해주고자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다시 선거하면.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러시아가 주장하던 거랑 아주 판박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신 그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에 젤렌스키가 한탄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진짜 그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딱 언론에 어저께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가 쳐놓은 그 가짜 정보에 지금 그물망에 빠져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끈해서 내가 지금 가짜 뉴스에 홀려 있다고 네가 독재자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듣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돈바스나 크림반도는 사실상 러시아 정부 땅인데 무리하게 지금 친서방 정책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펼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게 러시아 쪽 주장이네요, 또. 그렇죠. 그게 러시아 주장인데 사실 뭐 어느 쪽이든 100%의 진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뭐 대부분의 서방 측의 그래도 여론 지도층의 의견은 푸틴이 잘못한 게 많고 굳이 따지자면은 한 80대 20 정도로 푸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푸틴의 주장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이 좀 억지다라는 공감대가 그래도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그 굉장히 소수 주장을 갖다가 거기에 확 홀려갖고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유럽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유럽 입장에 지금 굉장히 갑갑하게 됐죠.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은 과거 뭐 트럼프와 푸틴이 워낙 브로맨스 관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푸틴 편을 들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뭐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을 네. 정도니 그쪽 전략가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도 좀 간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뭐 그래도 배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유럽을 배제하고 직거래부터 하면서 거의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는 이거는 좀 진짜 배신감이 많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일 기민하게 반응한 것이 이 마크롱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즉각 이 상황에 대해서 유럽 정상들을 소집해서 이거 비상 상황이다. 우리 유럽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단결해 갖고 뭔가 새로운 안보 틀을 갖다가 짜야 된다라는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유럽에서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 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영국이 지금 EU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고 네. 그리고 EU 내부에 이제 가장 큰 이 양대 산맥이 독일과 프랑스인데 네.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지도력이 예전 같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정쟁이 불안하고 독일은 바로 다음 주가 총선입니다. 23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도 내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 그러네요. 그 독일에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 이 유럽에 가서 극우 정당 얘기하고 했던 게 사실 독일 총선 같은 데 영향을 주겠네요. 또 일론 머스크가 또 AfD 독일 극우 정당 지지 발언하고 이런 것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는 AfD가 한 10% 정도밖에 차지 독일의 못하고 극우 정당 있었는데 AfD라고 읽습니까? 네, 독일은 네, AfD인데 네.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이게 20% 정도 약진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좌파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3인당이 제일 굉장히 위축될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기민당 전통적인 보수 우파죠. 그래서 그쪽 기민당이 한 30% 정도 이렇게 나가면은 전통적으로 지금 독일에서는 그래도 극우파는 안 돼라고 하면서 그쪽을 배제한 연정으로 어떻게든 이 정권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연정 구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되게 애매합니다. 물론 AfD가 정권을 장악하는 수준은 안 되겠지만은 결국 기민당이 중심으로 돼서 연정이 나겠지만 지금 기민당이 30%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어디 파트너를 끌어드릴 것인가 또 좌우 연정하면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의사결정을 못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그래서 독일이 총선 결과가 나와도 어떤 딱 그 통일된 국론을 만들어서 딱 주도적으로 유럽의 안보 틀을 바꿔나가기도 어려운 구도가 나올 것 같아갖고 유럽이 참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제가 또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몇 번 해보면은 거기 뭐 이른바 극우 정당, AfD나 뭐 르펜주의 같은 게 번성하는 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쩐지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집권하고 있는 3인당이나 뭐 마크롱이나 이런 곳들은 전쟁을 계속 개입해가지고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이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전쟁을 극력 반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평화주의자 같은 불개입주의인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맞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모호한 것이 우리가 극우 정당 하면은 옛날 나치처럼 무슨 호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극우 정당들이 푸틴이랑 친해요. 이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굉장히 나치스러운 면이 있고 이 AfD나 이런 오히려 독일 극우 정당은 러시아 왜 이렇게 사이 나쁘게 지내냐, 쟤네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자. 우리 그냥 뭐 우리도 실리 챙겨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푸틴과 적당히 이 평화적으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뭐 민주주의 가치 그거는 좀 제껴두고 다시 러시아 에너지 쓰면서 그냥 우리 이속 챙기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괜히 남의 나라 전쟁에 돈 쓰지 말고 가치 중심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은근히 지금 파토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유럽 극우가 지금 단결하고 있는 부분이 반이민 정책이지 않습니까? 은근히 이제 유럽의 순혈주의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이민자들 이제 좀 특히 불법 이민은 좀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에 돈 쓰느니 그런 좀 내정에나 우리가 좀 더 골몰하자라는 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동안 지금 유럽이 경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전쟁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또 지금 이민자로 인한 사회 불안이 극심한 와중에서 뭔가 이게 진짜 우리에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꾸물꾸물 나오고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건가요? 전쟁 종전 협상 자체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지금 유럽도 못 끼어들고 미국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막 협상을 해버리면 이게 다 두 가지가 다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제를 완전히 형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쟁 자체가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 연합군으로 지금 참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만 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당연히 러시아가 당사국이니 이 두 국가가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얘기가 뭐 우크라이나 당연히 테이블에 앉아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결국에 키를 주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뭐 거의 1,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지원해 줬기 때문에 뭐 한 160조 그 정도 160조? 되는 돈을 계속 160조. 지원해 주고 장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걸 딱 끊는 순간 도저히 전쟁을 이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까지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협상 안으로 진지하게 고려되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25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유엔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미국이 유엔사를 대표해서 그렇죠. 유엔군을 그런 입장에서 대표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완전히 협상을 대표를 할 했던 수가 거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뭐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 이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협상 예. 당사자가. 국제법상으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또 아니라는 실질적으로는 말씀이신 전혀 거네요. 아니죠. 그러면 자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가 그냥 푸틴이 좋아서 나 친해서 뭐 이렇게 잘해주자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지금 왜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푸틴과 빠르게 가까워지려고 하느냐는 부분에 그 지금 이유에 대해서 소양설레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설이 지금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미국의 국가 전략이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중 경쟁에 집중하려는 포석이다라는 그런 관찰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안보팀 꾸려질 때부터 거기서 주요 브레인들로 얘기되고 있는 왈츠나 그런 사람들이 그 전부터 러시아는 우리의 적질 필요 없다.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중국에 집중을 해갖고 중국의 패권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의 관계 빨리 정상화시키려는 그래서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기시키는 것이 과거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미소 간의 대립, 소련을 꺾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접근했죠. 그렇죠. 중소 분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중국과 소련이 좀 엇갈려 나가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해갖고 닉슨이 키신저 파견하고 해서 이 핑퐁 외교 해가며 맞아요. 예, 이 중국을 끌어들였는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제는 중국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소련이랑 가까워져서 러시아와 가까워져서 미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중국은 뭐 땅만 크고 인구만 많았지 힘이 없는 나라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도 우리가 키워준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뭐 자원만 많지 지금 산업이 그렇게까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점점점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때다. 그런 주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걸 빨리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포위론이다 말하자면 그렇죠.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근데 트럼프는 또 장사꾼 이거는 정확히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트럼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트럼프 정부 하에 그 밑에 있는 전략가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외교안보 전문가들 원래 외교안보 전문가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전부터 이런 현실주의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와 결탁을 해갖고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쪽에서 이런 꿍꿍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도 하에서는 지금 또 북중 구도가 아닌 북러가 지금 요즘 가까워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진전이 되면은 이 판에 북한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는 거의 동맹이 된 거 아닙니까? 참전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생각하기로 아예 중국을 확실하게 포위시키려면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판을 노리고 있지 않겠냐, 그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백악관의 월츠 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좀 네. 이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관측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것 말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경제적 유인이 클 것이다. 방금 얘기해 주신 그래. 것처럼 이 트럼프가 이런 외교안보 판까지 동의할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는 뭔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익을 원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도 끝나고 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트럼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러시아와 손잡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중동이 말을 안 들어서 되게 요즘 속상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 막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 다 풀어주고 이 석유를 갖다가 전 세계 시장에 또 확 합법적으로 풀어주면은 거기서 또 유가 하락 요인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경제 재건을 위해서 또 수많은 자본이 필요할 텐데, 이때 다른 서방 국가들은 이거 그래도 어떻게 러시아랑 손잡지라고 주저하는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안면 몰수하고 쫙 들어가 갖고 같이 뭐 공동 개발하면은 거기서 또 큰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는 그런 쪽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또 좀 여러 가지 맞닿는 측면이 있네요. 이렇게 국방비 많이 줄인다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은 중동에서 석유 오는 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호위하고 중동 어떻게 지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한편에서. 네.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이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게 되면 항로도 달라지고 굉장히 그렇죠. 구도가 달라지잖아요. 거리가 북극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요? 이제 뭐 점점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점점 열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과거 냉전 시대처럼 러시아가 위협이 안 될 상황이 된다면은,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의 패권은 유럽을 겨냥하고 있지 미국까지 노릴만 사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는 러시아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유럽에 위협이 되면은 그건 유럽이 네가 알아서 지키는 거고, 우리는 뭐 서로 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멀리서 뭐 친한 이웃으로 같이 꼭 먹고 알 먹고나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이 트럼프의 속셈이니까, 이거 진짜 유럽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 그 어떤 중국 포위설 이거하고 두 번째 경제적 이익설,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경제 제재 해제 얘기가 막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러시아를 갖다가 지금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이 수많은 경제 제재, 그렇죠. 뭐 지금 달러망에 접근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각종 무역 통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풀어줄 기세,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한테 약점 잡혀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이런 설도 있다고 소수설로, 그러던데. 네, 그게 가장 지배적인 설이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두 가지 동기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뭔가 진짜 단단히 약점이 잡히지 않았으면 이러기까지 하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예전에 대선 때 러시아가 트럼프 도왔다,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그 설도 전혀 호응망나한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러시아 정보 계통에 지금 그동안의 수많은 공작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큰 약점이 좀 결정적인 정보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화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소수설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트럼프의 진정한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큰 동기가 어느 한 양자택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의 정부가 무슨 미국 정부라고 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입장도 봐도 그렇지만은 뭐 큰 정당이나 그런 데서 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책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안에서는 동상이몽들이 있죠. 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와 뭐 머스크나 이런 좀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유인 쪽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밑에도 분명히 외교안보의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월츠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이 기회에 뭐 경제적 이익은 트럼프에게 좋은 그 구실로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중국을 때려잡자는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갖고 트럼프 행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하고 비교하면은 바이든 때도 뭐 중국 포위로는 비슷했는데 네.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자유 서방 세계를 다 묶어서 뭐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을 시켜서 유럽 서유럽하고 해서 이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좀 권위주의 국가들을 포위를 한다, 이런 구도였다면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그냥 다 손을 잡아가지고 포위를 해보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이든의 그 구상은 어떻게 보면 신냉전에 가까운 과거 뭐 자유 블록과 이제 권위주의 블록 사이에 그래도 이런 좀 대립 구도를 갖다가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이 트럼프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러시아나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어려운데 뭐 걔네들까지 배제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좀 더 큰 이 그물을 치는 그런 구도가 있고, 또 그 사이에서 가치는 배제하고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이런 계산이 같이 엮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2, 3년 동안 가치 외교를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고 그랬는데 외교 노선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참 아주 이 갈등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와해가 진짜 트럼프와 그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의 구도대로 되면은 이게 진짜 아비규환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사이엔 수많은 공백과 이 그동안 그래도 서방 중심으로 딱 유지해왔던 그런 질서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실리를 챙긴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유럽이 지금 당장 그 첫 번째 딜레마에 놓이게 된 것이고, 이 구도가 점점 더 노골화되면은 그 다음엔 우리 쪽 동북아에도 그 영향이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합종 연영의 틀에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뭐 미국과의 기본적인, 당연히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갖다가 대중 포위망에서 느슨하게 방치할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한국이 우리가 중국에 붙는 거는 이건 절대 방관 못하죠. 그런 면에서 뭔가 한국은 한국대로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또 유럽처럼 하지만 너네가 부담할 건 더 해야지 청구서를 들이밀 텐데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진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만약에 지금 막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대로 쭉 가서 정말로 유럽에서도 몇 개 국가에서 이른바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거나 이 정권에 참여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북한도 거기 참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할지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과거의 관성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까지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대담한 상상을 해보면서 뭔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그랬을 때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진짜 깊이 있게 지금 논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승병 박사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